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저도 사람이 달라진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제 남편에게는 더더욱 그렇게 느끼며 살아왔죠. 결혼 8년 차 불같은 사랑으로 시작된 남편과 저의 관계는 이제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마저 모두 빛바랜 사진처럼 느껴질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열정적인 구애로 결혼까지 꼴이 난 우리는 한때 모두가 부러워하는 연인이었어요. 우리는 성격도 취향도 극과 극으로 달랐지만 마치 자석의 양극이 서로 찰싹 달라붙는 것처럼 서로에 대한 매력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했죠. 제가 지금은 크게 내세울 게 없는 놈이지만 뭘 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할 자신 있어요. 제 이런 모습을 진심으로 알아줄 여자라면 저는 평생을 바쳐 사랑할 겁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달콤한 말이었어요. 사실 당시에 저는 오랫동안 사랑했던 사람의 마음이 돌아서서 원치 않는 이별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더 암울하거나 선을 봐서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물론 저를 차버리고 저보다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찾아간 전 남자친구에 대한 원망과 미련이 가득 남아 있었기에 보란 듯이 더 좋은 남자를 만나고 말겠다고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그게 참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나니 전 남자친구에 대한 그리움 따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와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느라 마음속의 괴로움도 모두 사라져버린 후였으니까요. 나만 사랑해준다면 그리고 평생을 바쳐 나를 위해주는 남자라면 모든 것을 걸고 인생을 맡겨봐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결혼과 동시에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 날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실망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의 직장 생활과 월급으로 두 사람이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그걸 핑계 삼아 저와 상의도 없이 직장부터 그만둬버린 남편이 얼마나 야속하고 밉던지요. 인생 한 방이야. 월급쟁이로 살아서 서울에 집 한 칸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회사에서 버는 돈? 그거 앞으로 내가 벌 돈에 비하면 어린애 코 묻은 돈에 불과하다고. 날 만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내가 크게 될 인물이라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그래서 나하고 결혼한 거 아니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야근을 밥 먹듯 하며 힘들게 벌어오는 제 월급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제가 버는 월급을 박봉이라 비웃었어요. 착실하고 성실한 게 최고라며 생각하는 제 삶의 가치관까지 편협하다며 코웃음을 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실망해서 절망으로 바뀌는 제 마음을 주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 후 남편의 삶은 참으로 가관도 아니었어요. 주식 열풍에 휩쓸려 제대로 된 공부도 없이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묻지마 투자로 퇴직금까지 날려먹은 날 남편은 거실에 술병을 잔뜩 늘어놓고 혼자 술을 마시며 세상을 한탄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이 세상이 엉망진창인 거야. 나처럼 제대로 된 투자 전문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 사회 구조가 문제인 거라고. 남편은 그야말로 궤변의 달인이었어요. 본인이 제대로 된 지식과 정보 없이 주식 투자로 돈을 날린 게 어떻게 세상 탓이겠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뭐라 말을 해야 할지 심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제 시선을 느끼고 마음이 불편했는지 남편은 당모가지 비틀듯 소주병을 단박에 돌렸다더니 꿀꺽꿀꺽 안주도 없이 소주를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볼멘 소리로 저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당신이 날 째려볼 자격이 있어? 남편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게 아내의 도리 아니야? 당신 내가 주식 투자한다고 할 때 한 번이라도 나 응원해 준 적 있어? 다른 집 마누라들은 비상금이라도 내놓으면서 힘내라고 용기를 보돋아 준다던데. 당신 그런 적 있냐는 말이야. 그리고 당신이 세상 물정 하도 몰라서 그러나 본데 주식이라는 게 쩐이 좀 넉넉하게 있어야 분산 투자도 하고 돈도 벌고 하는 거라고. 내가 이렇게 된 건 당신이 돈 한 푼 보태지도 않으면서 날 못 믿어하기만 해서 그런 거라고. 술 먹고 하는 주정에 진심인지 아닌지 따져 무엇하겠냐마는
남편의 원망은 도무지 저로서는 들어주기 힘든 노릇이었어요. 물론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생활비부터 시작해 붓고 있는 적금까지 깨야 할 정도로 가정 경제가 빠듯한 상황이었지만 그놈의 인생 한 방만을 꿈꾸는 남편의 부질없는 패기에 휘말려 저까지 주저앉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남편의 생활 패턴은 점입가경이었습니다. 꾸준함이나 성실함, 인내심과는 거리가 먼 남편이지만 특유의 친화력 하나만큼은 대단하다 싶을 만큼 주변 지인이 많은 남편은 그들의 도움으로 새 직장에 금방 취직하게 되었어요. 저도 마음 한편에는 이제 제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겠지. 나쁜 사람은 아니니 한번 방황한 것 가지고 물고 늘어지지 말자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던데 남편이 새 직장에 들어간 지 딱 3달 만에 제 발등은 작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당신 그거 알아?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가치가 존재해. 난 그 중에서도 비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미래 가치에 대한 전망을 보는 촉이 보통 사람과 많이 다르다는 점에서 당신이 충분히 날 어렵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알아.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남편이 보통 사람과는 많이 다르다는 건 매일매일 새삼스레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일반 사람들에 비해 허황된 생각이 많고 시기 질투와 더불어 심각한 자격지심도 상당하다는 건 더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내가 말을 좀 어렵게 해서 그런 건데 이게 쉽게 설명하기가 힘든 분야거든. 그러니까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뛰어넘는 비범한 비전과 원대한 계획이 다 있다 이 말이야.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추구하는 미래 지향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삶이 아니라면 그건 죽음보다 못한 비참한 인생이다 이거야. 그냥 죽어라 죽어 하는 말이 목 끝까지 밀고 올라왔지만 꾹 참고 남편의 빈 술잔에 술을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데? 나 직장 그만뒀어. 그러면 그렇지.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쥐꼬리만한 월급 주는 주제에 지각이 잦다,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다,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따위 개소리를 하는데 내가 그걸 참고 그따위 거지 같은 회사에 나가야 돼? 속으로 저는 소리쳤어요. 거지 같은 건 회사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그 남탓만 하는 습성이야.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은 아찔함을 느꼈지만 차마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뿐 아니라 해야 할 말까지도 참아야만 했죠. 남하고 다퉜다 하면 말싸움이 됐든 몸싸움이 됐든 일단 지고는 못 사는 성미의 남편이 저를 잡아먹을 기세로 밤새도록 붙들어 앉혀놓고 훈계조의 비난을 늘어놓는 것만큼은 견디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이 회사 저 회사 들락날락 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늘 비슷한 핑계를 대며 남 탓을 하고 사회 탓까지 하더니 급기야는 자신의 팔자를 탓하며 낳아준 부모님까지 원망하는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점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주변 상황을 욕하며 어디론가 피하려고만 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신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저에게 찾아온 아기가 하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남편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은 처음이라며 아이처럼 좋아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도 그동안 남편에게 쌓였던 불만과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도 생겼으니 남편도 정신을 차릴 것이라 생각했어요. 남편도 아이가 생겼다는 말에 더는 방황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는지 당장 일자리를 구하는 일에 몰두했어요. 큰 자리든 작은 자리든 찾아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더욱 내 뱃속에 든 작은 씨앗이 저의 인생을 다시 밝고 씩씩하고 희망찬 모습으로 바꿔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동안 남편을 무시하고 미워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많은 반성을 했어요. 미우니 고우니 해도 내가 사랑하고 선택한 내 남편인데 돈 좀 못 번다고 너무 괄시했다는 생각이 드니 더욱 저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제대로 남편 뒷바라지 해준 적 없이 불안한 마음만 가지고 남편을 홀대했던 것 같아 아기에게도 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가야, 엄마도 아빠한테 이제 잘하려고 노력할 테니 우리 아가도 아빠 힘낼 수 있게 응원해 드려야 돼. 오랜만에 활짝 웃는 제 모습에 바로 위층에 사시는 친정엄마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서울 변두리 조그마한 빌라 201호와 301호, 위층 아래층을 두고 사는 친정엄마인데도 멀리 사는 친척만도 못하게 왕래를 자주 하지 못했거든요. 자신을 보면 항상 딱한 표정으로 걱정스러워하는 장모가 부담되고 불편했는지 남편이 친정집에 가는 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다였어요. 그런데도 친정엄마는 항상 사위가 걱정이라며 남편이 좋아하는 오이 소박이, 파김치, 밑반찬을 해서 저희 집 문 앞에 두고 가시곤 했습니다. 친정엄마가 해주시는 반찬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에 앞서 죄송한 마음부터 들었죠.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서 괜찮은 대학 나와 중소기업이지만 나름대로 이름 있고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던 제가 남편과 결혼한 후 집안 경제 책임지랴 살림하랴 고생이란 고생은 사서 하고 있는 모습을 늘 속상해 하셨거든요. 그렇게 친정엄마가 아무리 잘 챙겨주셔도 남편의 태도는 쉽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죠. 재래시장에서 일하는 친정엄마가 바쁜 와중에도 정성 들여 차린 음식을 맛없다며 타박하거나 입맛이 없다고 손도 안 대는 모습은 기본이었어요. 한 번은 엄마 환갑을 준비하느라 남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곧 엄마 환갑이신데 뭐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 벌써 그렇게 됐어? 당신은 우리 엄마 생신도 몰라? 하긴 뭘 챙겨드려 봤어야 알지. 아야, 내가 안 챙기긴 왜 안 챙겨? 일이 바쁘고 힘들어서 잠깐 잊었던 거 가지고 나쁜 사람 만들지 마. 그럼 엄마 환갑에 뭐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신이 한번 말해봐. 당신 친구들은 친정 엄마들 생신에 뭐 해드렸다는데? 지난번에 동창회 때 애들이 말하는 거 들었는데 남편들이 장모 환갑이라고 몇 돈짜리 금을 해드렸다고 하더라고. 현금도 좋긴 한데 그래도 받을 때 기분 좋고 나중에도 금값 오를 거 생각하면 금이 최고라고들 하던데? 그러자 갑자기 남편 표정이 구겨질 대로 구겨지더니 이내 성질을 버럭 내는 거예요. 지금 당신 친구 남편들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요? 제 친구들이 친정엄마 환갑 때 뭘 해드렸는지는 본인이 먼저 물어본 거잖아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버럭 화를 내는 남편에게 차분하게 따졌습니다. 당신이 먼저 물어봤잖아. 그리고 내가 언제 내 친구들 남편하고 당신을 비교했어? 사람을 바보로 알아? 난 당신이 그런 속물인 줄 이제 알았어. 입덧이 심해서 늘 입맛이 없던 차에 마침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 외식을 나왔던 우리는 이내 식당에서 얼굴만 붉힌 채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어. 입덧한다고 유세나 부리고. 당신 입덧이 무슨 벼슬이야? 남편 아침밥도 안 차려주는 마누라 뭐가 예쁘다고 내가 외식을 나오길 젠장. 남편은 그렇게 버럭버럭 화만 내더니 벌떡 일어서서 집으로 가버리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어찌나 고함을 질렀는지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힐끔거리며 쳐다보더군요. 저는 처음으로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저 남자하고 결혼했나?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이렇게 내 마음이 괴로운데 뱃속의 아기는 얼마나 속상할까. 별의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뱅뱅 돌더군요. 사건은 그뿐이 아니었어요. 김장철이 되어 친정엄마가 강화도에 젓갈을 사러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배가 많이 부른 상황이어서 도저히 운전하기가 힘든 형편이었어요. 엄마하고 강화도에 젓갈 사러 갈 건데 당신이 운전 좀 해주면 안 돼? 뭐? 아유, 집 앞 슈퍼에 가면 널린 게 젓갈인데 뭔 강화도까지 그걸 사러 가. 엄마가 김장하실 때 늘 그 먼 강화도까지 가서 사오시잖아. 내가 운전해서 다녀오면 되지만 지금 내 배 남산만큼 부른 거 안 보여? 아니 그러니까 왜 굳이 젓갈을 사러 강화도까지 가시느냐고. 우리가 김장해달라고 졸랐어? 장모님이 좋아서 하는 일인데 왜 내가 운전기사 노릇까지 해야 하느냐고. 당신 지금 장난해? 엄마가 누구 먹이려고 지극정성으로 김장하는지 몰라서 그래? 그놈의 사위 챙긴다고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김치 먹이려고 몸도 안 좋으신데 거기까지 다녀오시려는 거 아니야.
아이, 그러니까 내 말이 누가 해달라고 했냐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과 다투는 걸 포기했어요. 그냥 나 죽었다 생각하고 직접 운전해서 친정엄마와 강화도까지 젓갈을 사러 다녀왔죠. 김장할 때 손이 좀 많이 가나요. 기운은 넘치고 집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소파에 누워 TV 보거나 게임하는 것 말고는 없는 남편은 거들어주기는커녕 코빼기도 비추지 않더라고요. 결국 힘든 일은 전부 친정엄마의 차지가 되었죠. 그래도 엄마가 바로 윗집에 사신다는 게 저는 얼마나 의지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다고 남편 무시하고 자꾸 다투면 나중에 애가 다 보고 배운다. 그럼 못 써. 남편 귀한 줄 알아야지. 친정엄마는 자나깨나 그저 사위 걱정뿐이었죠. 내가 내 새끼 나무랄 일이지 어떻게 남의 새끼를 나무라겠니. 김서방이 그래도 마음은 참 좋은 사람이다. 다 표현을 못해서 그런 거지. 스스로도 무척 힘들 거야. 세상만사 뜻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어? 제 뜻대로 안 되는데 거기에 마누라까지 바가지 긁으면 살맛 안 나는 법이야. 엄마는 무조건 김서방 편이지? 자나깨나 그놈의 김서방. 사위 같지도 않은 사위가 뭐가 그렇게 이뻐요? 원래 사위는 처가가 어렵고 장모가 사위가 어렵고 그런 거야. 서로 어려운 사이인 줄 알면 마음부터 조심하고 절대 미워하면 못 쓰는 법이다. 하다못해 집에서 키우는 똥개도 누가 자기 예뻐하고 누가 자기를 괄시하는지 아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이면 그게 얼마나 더 눈치 보이겠니? 친정엄마 말씀이 틀린 건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좀 서운했어요. 엄마가 한 번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면 속이 뻥 뚫릴 것 같은데 언제나 남편을 감싸기만 할 뿐 절대 제 편을 들어주진 않으셨거든요. 천성이 자존심 강하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하는 저는 친구들에게도 남편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물론 친정엄마의 세뇌에 가까운 가정교육 때문이었죠.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해 만든 김장김치. 남편은 마치 대단한 호의라도 베푼다는 듯 김장김치와 삶은 고기를 우적우적 먹어대며 말하더군요. 나는 여성들의 가사노동에 대해 높은 가치를 매기는 사람이야. 내가 이게 지금 맛있어서 먹는다기보다는 별것도 아닌 김장 하나에 목숨을 걸고 강화도까지 젓갈을 사러 다녀오는 그 집요함을 높이 사는 측면에서 기꺼이 내 입맛을 허락한 거야. 속으로는 열불이 터졌지만 어쩌겠어요. 친정엄마의 말씀대로 남편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참는 방법밖에는 없었죠. 아기가 생기면 달라질 거라는 남편에 대한 제 기대는 하루하루 날이 지날수록 도로 아미타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원래의 무능하고 게으른 생활로 돌아갔고 여기저기 삭신이 쑤신다며 저에게 안마를 해달라는 둥 기가 허한 것 같으니 보약을 지어달라는 둥 온갖 바라는 것만 늘어놓기 일쑤였죠. 남편은 여성의 성적 매력을 존중하고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아내의 출산 과정에 참견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했어요. 한마디로 애 낳을 땐 너 혼자 알아서 해라는 식이었죠. 다른 산모들은 남편과 진통 시간을 함께하고 출산 후의 감동적인 순간을 카메라에 담기도 하면서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을 함께 축복하더군요. 분만실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앞에 대기실에서 초조한 얼굴로 아내의 순산을 기도하는 남편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럽고 멋져 보였는지 몰라요. 남편은 제 진통시간이 임박해오자 친정엄마에게 연락하고는 병원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바로 달려오겠다고 했다는데 정해진 시간에 뿅 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라고 그런 건지 병원에서 한참 떨어진 번화가 빈대떡집에서 혼자 소주만 열심히 마시고 있었어요. 그렇게 12시간의 진통 끝에 아기를 낳았을 때는 12시간 동안 술을 마셔댄 남편이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제 침대를 차지하고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답니다. 간호사들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남편에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 하고 몇 마디 한 모양인데 술이 덜 깬 남편이 간호사들을 붙들고 직업 윤리를 들먹이며 간호사란 자고로 나이팅게일처럼 천사 같은 마음씨를 지녀야 한다는 일장 연설을 늘어놓다가 하마터면 병원에서 영원히 쫓겨날 뻔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게 큰 타격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고부터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어요.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복귀할 것을 생각하니 걱정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생활비도 쪼들리다 보니 마음의 여유도 사라지고 전에 없던 짜증도 2배, 3배는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친정 엄마에게 손을 벌리는 일도 처음에는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뿐이었지만 달리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자꾸만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라는 핑계로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되자 남편에 대한 원망은 더욱 깊어졌어요.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남편의 무능하고 게으른 생활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아기 돌보는 일도 전부 다 제 일이었고 살림도 경제활동에 대한 걱정도 모든 것이 제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세월이 흘렀을까요? 아이가 어느덧 자라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말문이 트여 제법 말도 할 때쯤 되자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장에 복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떼놓고 일터에 나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돈도 벌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아이라도 돌보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기저귀 하나 제대로 갈 줄 모르는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느니 차라리 어린이집이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거죠. 저는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기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기본적인 생활비라도 벌어야만 했으니까요. 그래도 언젠가는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아직은 남아있었습니다.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남편은 남편이고 아기에게도 아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 모든 게 내 부덕함 탓이겠지 하며 스스로 위안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청천벽력 같은 현실에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한평생 힘들게만 살아온 친정엄마가 암에 걸리신 거였어요. 이미 진행된 지 한참 되어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제가 친정엄마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 데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기를 두고 엄마 대신 저승길을 나설 수도 없었으니까요. 노인의 암투병은 말 그대로 끔찍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는 꽤 오래전부터 가슴과 팔에 심각한 통증이 느껴지고 가슴과 겨드랑이에 혹 같은 것도 만져졌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갈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졌고 나중에는 팔도 올릴 수조차 없었죠. 동네에 있는 종합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 후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어요. 다행히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왼쪽 가슴을 완전히 절제하고 림프절에 퍼져 있는 암도 모두 제거하게 되었어요.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이었죠. 그러나 수술 뒤에도 걱정거리는 여전했어요. 의사는 예후가 좋지 않아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필수였죠.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꿈이기만을 바랐습니다.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는 건 다른 집 이야기거나 TV에나 나오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저희 집안에 이런 일이 닥치고 보니 내가 그동안 도대체 뭘 하면서 살았나 하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고통.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해드린 것이 걱정 끼쳐드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후회와 탄식 속에서 저는 밤마다 울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을 전부 붙들고 애원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러나 주저앉을 수만은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기는 엄마 품을 잡고 회사 일은 산더미처럼 밀려있고 친정 엄마를 간호하는 일에 집안일까지 저는 그야말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럴 때 남편이라도 정신을 좀 차려주면 좋으련만 그럴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엄마가 저렇게 아픈데 좀 가서 간병이라도 해드리면 안 돼? 그동안 엄마가 우리 많이 도와주신 거 당신도 알잖아. 돕기는 누가 누굴 도와. 장모님이 원하셔서 그런 거지. 누가 들으면 내가 장모님 돈이라도 뜯어내면서 산 줄 알겠다.
그럼 아냐? 당신이 결혼한 뒤로 제대로 직장을 나간 적이 있어? 뭐 하나 꾸준히 해본 적이 있어? 우리 먹고 쓰는 거 대부분 다 우리 엄마가 힘든 일 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도와주신 거야. 당신 입으로 들어간 수많은 음식들 다 우리 엄마가 만든 거였다고.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엄마를 외면할 수가 있어? 외면하긴 누가 누굴 외면해. 장모님이 그냥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 거지. 은근히 나 무시하는 거 내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도와줬냐? 내가 뭐 거지야? 장모님 덕에 여태껏 먹고 살게. 시댁에서 해주신 게 뭐가 있는데. 애 낳았을 때조차 병원비며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전부 우리 엄마가 해줬어. 당신은 애 태어나고 나서 기저귀 한번 갈아줘 봤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고 뻔뻔할 수가 있어? 아, 진짜 듣자 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무슨 가만히로 보이냐?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넌 뭐 잘났다고 맨날 날 깎아내리고 공격만 하는 거야. 뭘 제대로 해보려고 해도 네가 그렇게 사람 기죽이고 무시하니까 남자 앞길 막는 거야. 내가 이러고 있는 거 전부 다 너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물고 뜯듯 싸워대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엄마를 곧 잃게 된다고 생각하니 저도 더 이상은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엉엉 울며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나도 너무 힘들어. 이제 더는 못 버티겠다고. 당신하고 사는 하루하루가 전부 지옥 같아. 남편은 처음으로 악바구니를 쓰는 제 모습에 많이 놀라고 당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말다툼을 해도 저는 최선을 다해 차분하고 냉정하게 말하려고 애써왔거든요. 남편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도 컸던 것 같아요. 그게 남편이 말하는 자신을 무시하는 저의 근본적인 문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앞뒤가 맞지 않는 어거지 논리로 자신의 허송세월과 게으름을 변명하던 남편이 정작 견딜 수 없었던 건 그런 자신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냉정한 아내의 태도였으리라 조금은 추측해봅니다. 친정엄마는 선고받은 시한부 6개월보다 반년을 더 사셨습니다. 엄마가 떠나시던 날은 지독하게 추운 겨울이었어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엄마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더군요. 단 하루만 더 사시기를 기도하고 바랐던 모든 순간이 죽음이라는 블랙홀에 전부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고 모든 감각이 둔해질 만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친정엄마는 극도의 고통을 호소하셨어요. 제발 죽여달라고까지 말하던 엄마의 모습이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 와중에도 엄마는 사위를 챙겼습니다. 김서방한테 잘해라. 애 아빠고 네 남편이다. 평생 네가 함께해야 할 사람이니 절대로 외롭게 만들지 말어. 저는 그때서야 엄마가 왜 그토록 사위 편만 들고 제 편은 들어주지 않았는지 알 것만 같았어요. 엄마의 평생은 지독하게 외로우셨던 거였습니다. 왜 그땐 그걸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차가운 칼날에 베이듯 쓰라리고 아팠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미망인이 되어버린 친정엄마는 오직 저 하나만 바라보며 악착같이 사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키운 딸이 결혼을 하게 되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는 과정을 바라보며 엄마는 얼마나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허전하셨을까요? 미운이 고운이 해도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친정엄마도 있는 저에 비해 우리 엄마는 아무도 없는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늘 챙겨줘야 하는 딸 자식, 아무리 정을 퍼줘도 반응조차 없는 냉랭한 사위. 어려운 형편임을 알기에 어렵게 번 돈도 퍼줄 수밖에 없는 엄마의 인생.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저는 처음으로 엄마 입장에서 엄마의 삶을 되돌려 보았습니다. 그 흔한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떠나신 엄마.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 한돈 모아서 친구들하고 배낭여행도 가보고 남편과 같이 해외로 신혼여행도 가본 저에 비해 엄마는 바닷가 한번 친구분들과 놀러 가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렇게 엄마의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제 지나간 삶과 엄마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엄마는 오직 저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희생했지만 정작 돌아온 건 무시무시한 병마와의 싸움이었고
결국 병마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죽음이 삶의 마지막을 장식할 뿐이었으니까요. 장례식장을 찾아온 조문객들과 인사를 하며 저는 더더욱 지독하게 외로웠습니다. 남편 쪽 손님은 얼핏 보기에도 몇 명의 지인이 전부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장모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까지 손님이 없나 싶을 만큼 남편 쪽 조문객은 썰렁하기 그지없었어요. 이 장모님 돌아가시는 게 무슨 자랑이라도 된다고 그걸 주변에 일일이 알려야 돼? 남편의 말에 저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이더군요. 제가 결혼 생활에 위기를 느끼며 고충을 털어놓을 때마다 제 뒤틀리는 마음을 바로잡아준 건 오직 엄마뿐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온전히 자기 편이었던 장모를 잃었다는 것이 하나도 슬프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엄마, 끝까지 고통스럽고 쓸쓸한 인생만 살다 간 친정엄마를 생각하면 저는 밥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고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만큼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아무리 남편이 남의 편이라는 말에 줄임말이라는 농담이 있을까 싶었지만 그 잔인한 우스갯소리에 저는 조금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에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 끝까지 믿었던 남편의 냉랭한 태도는 그동안 참고 살았던 제 마음을 얼음보다 더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친정엄마는 마지막 임종 때까지 오직 제 걱정뿐이었어요. 김서방한테 잘하고 애기 잘 키우고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는 엄마의 말씀. 친정엄마는 그게 자신의 유언이 될 거라고 생각이나 하셨을까요?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던데 저는 꼭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엄마를 산소에 모시고 온 뒤에도 제 가슴 어딘가에는 엄마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럴 때 엄마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럴 때 엄마는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럴 때 엄마는 나에게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 자나깨나 돌아가신 엄마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립고 소중한 것들은 왜 지나고 난 뒤에 더 생생하게 떠오르는 걸까요?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하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이 가슴에 사무치도록 후회되고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엄마 생각에 괴로워하던 저는 여느 때처럼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집안에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변한 것 하나 없이 변변한 직장을 구하기보다는 인터넷 도박과 게임에 빠져 방에 틀어박혀 있을 뿐이었어요. 아이와 살림은 신경도 쓰지 못했고 거의 방치된 상태나 다름없이 너저분했습니다. 내가 언제 밥을 먹었는지, 언제 잠을 잤는지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저 스스로도 방치되고 있었죠. 그때 엄마, 할미 아이가 처음으로 친정엄마를 부르며 제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아달라고 두 팔을 벌리고 제 얼굴을 바라보며 눈치만 보고 있는 아이를 보자 저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흐르고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린 아이가 삶과 죽음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 아이도 외할머니의 부재를 느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힘들어하는 저를 위로하고자 한다는 건 마음 깊이 느낄 수가 있었죠. 그날 아이를 끌어안고 울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에 대한 죄송한 마음, 남편에 대한 원망, 아이에 대한 부담감 같은 것들이 무거운 솜처럼 마음 한구석을 꽉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제 더는 그 힘겨운 감정에 스스로를 매몰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는 슬픔 속에 마지못해 살아갈 수는 없었어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고 아이를 위해 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미움과 원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게 되었죠. 이혼해, 우리. 제 말에 남편은 적잖이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이라니 제 입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었던 장모의 부재가 이제야 스스로도 느껴지는지 남편은 오히려 악다구니를 썼죠. 너는 장모님 말씀하신 거 하나도 기억 안 나? 나한테 잘하라고 하셨던 건 사위로서 나만한 남자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야. 너는 엄마 유지를 받들기는커녕 그걸 망쳐놓으려고 하고 있어. 장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날짜라도 세고 있었냐?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이혼이라는 말이 이렇게 쉽게 나와? 저는 말 같지도 않은 남편의 말을 그대로 무시했습니다. 대꾸도 없이 서류를 내미는 제 모습에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 같았어요. 그래, 이혼해. 나도 너처럼 독한 여자랑은 못 살아. 애는 내가 키워. 당신 같은 사람한테 절대 못 줘. 웃기고 있네. 내 새끼야. 어디서 애를 준다 만다야. 당신이 제대로 생활비를 한번 준 적이 있어? 애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태준 적이 있어? 당신 직장도 없잖아. 그리고 애가 어릴수록 엄마 쪽에 양육권 준다는 거 몰라?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구나. 정말 교활하다. 너같이 사악한 여자랑 지금까지 부부로 살았다는 게 소름 끼쳐. 마음대로 생각해. 우린 여기서 끝난 거야. 서류 정리되는 대로 서로 얼굴 보는 일 없이 살자. 난 이제 당신이란 사람 내 인생에서 도려내고 싶어. 영원히 보고 싶지 않아.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애꿎은 살림살이를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자 그 길로 집을 나선 뒤 몇 시간이 지나자 술에 잔뜩 취해 돌아왔어요. 평소 같았으면 아무리 미운 남편이라도 엄마 말씀 생각해 해장국에 따뜻한 밥이라도 해놓을 저였지만 이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저는 웬만하면 남편과의 대립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남편도 그러는 것 같았어요. 독방에 스스로를 가둔 죄수처럼 방 안에 틀어박혀 오직 게임과 스포츠 도박에 빠져 있었어요. 이따금 방문 밖으로 내놓는 술병 개수가 늘어나는 것을 뻔히 보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남편이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것만은 분명했으니까요. 매일 게임과 도박, 술에 찌들어 사는 남편에게 법원이 양육권이나 친권을 줄리 만무하다는 게 제 판단이었죠. 그렇게 사람이 한번 정남이가 떨어지면 어디까지 무섭도록 냉정해질 수 있는지 저는 뼈아프게 느꼈어요. 한때의 열렬한 사랑, 그래도 수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했던 마음속 깊은 곳 애틋함. 아이 아빠로서 남편이 정신 차리고 잘 되기만을 바라던 소망 같은 희망이 희미하게 꺼져가고 있었죠. 남편은 온몸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다고 자기 좀 봐달라고 이혼 얘기 그만하자고 말이죠. 그러나 그런 남편의 괴로움에 저는 일말의 동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 머리는 맑아지고 감정은 차분해질 뿐이었죠.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바라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싶을 뿐이었어요.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어떤 건지 알기 위해 싱글맘 카페에도 가입하고 법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도 하고 다니던 회사에서 일도 더 열심히 했어요. 아이는 이미 눈치가 빤할 만큼 다 자라서 엄마의 독립 준비를 응원이라도 하듯 말썽 하나 부리는 일 없이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고 집에서도 씩씩하게 자라주었죠.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차차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이혼을 결심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제가 얼마나 스스로를 위해 단호한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있었어요. 결혼해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느꼈던 그 순간부터 이 결혼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온전히 저의 미련스런 마음과 엄마의 조언이 컸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친정엄마는 제가 당신의 삶처럼 외롭고 쓸쓸하게 남편 없이 살아갈 것이 걱정되셨던 거예요. 왜 아니었을까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오직 하나뿐인 딸 자식의 앞날을 생각하느라 정작 본인의 인생은 조금도 돌보지 못한 엄마는 지독하게 혼자였던 겁니다. 어쩌다 한번 나들이를 가도 아빠 무등을 타고 기세등등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다른 가정들을 보면서 엄마는 저에게 얼마나 미안하셨을까요? 엄마의 잘못도 아닌데 아무런 죄도 없이 열심히 산 것 말고는 엄마가 이 세상에 못할 짓을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엄마는 특별한 종교도 없으시면서 늘 마음으로 기도하곤 하셨습니다. 기도 내용에는 당신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딸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기만을, 실력과 능력을 키워 사회에서 무시당하지 않기만을, 좋은 남편 만나 행복하게 살기만을 얼마나 바라셨을까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다 한 저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남편에게 더 이상 화를 낼 일도 없었고 화도 나지 않았어요. 가지치기를 하듯 마음에서 깨끗이 솎아내고 나니 미운 감정조차 들지 않더라고요. 괴로워하는 남편을 보면서 아직 덜 겪어봤을 뿐 남편이 더 외롭고 힘든 시간을 경험해 봐야만 한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이미 이혼한 거나 다름없이 각방을 쓰고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으며 냉랭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주말을 맞아 아이를 데리고 서울 근교에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어차피 남편이란 인간은 저와 아이가 어딜 가든 관심도 없으니 행선지를 말하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유원지에 가서 둘만의 추억을 만들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남편의 전화였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은 소리부터 지르더군요. 어딜 나가면 나간다 말을 하든가. 나는 혼자 밥을 어떻게 챙겨 먹으라는 거야? 집에 틀어박혀 하는 일이라고는 게임과 도박밖에 없는 사람이 식사를 챙겨주지 않았다며 화를 내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당신이 알아서 차려 먹어.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말하는 버르장머리하고는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혼할 때 하더라도 최소한의 매너라는 게 있는 거지. 야, 그리고 냉장고 꼴이 이게 뭐냐? 뭔 다 썩은 게 냉장고에 아직도 버티고 있어. 이게 도대체 뭔... 핸드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남편이 멈칫하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슨 실없는 소리를 또 하려나 싶어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릴 참이었어요. 이거 혹시 오이소박이야? 냉장고 맨 아래 칸 구석에 있는 거. 그래, 엄마가 그 아픈 몸으로 요양병원 들어가기 전에 만들어 놓으신 거야. 너 오이 안 먹잖아. 저는 오이를 무척 싫어해서 소박이를 하든 무침을 하든 손도 대지 않는 입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그걸 잘 알고 있었죠. 그럼 혹시 이거 나 먹으라고 장모님이... 엄마가 그 아픈 몸으로 담근 거야. 사위 같지도 않은 사위 먹으라고. 알기나 해? 남편이 침묵을 지키는 사이 저는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더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죠.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하루 종일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쯤 귀가했습니다. 남편은 울었는지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솔직히 울었거나 말았거나 쇼를 하는 거겠지 생각하고는 남편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남편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퇴근해 돌아오면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술을 마시거나 게임을 하거나 했었는데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진 거였어요. 이제는 하다 집 밖에 나가서 게임하고 술을 마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다 되어 돌아온 남편은 이상하게도 술 한 잔 마시지 않은 것처럼 정신이 멀쩡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봉투를 건네는 것이 아니겠어요? 봉투 속에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이 인간이 갈 때까지 갔구나 싶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어디 불법 하우스라도 가서 도박하고 오는 거야? 아니야. 내가 정말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이야. 이 오밤중에 나가서 정직하게 하는 일이 뭔데? 뭐 대리운전이라도 한 거야? 저는 코웃음을 치면서 남편이 준 봉투 안을 들여다보며 이죽거렸어요. 그런데 순간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는 거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한동안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서 돈이라는 걸 벌어다 준 것도 너무나 오랜만이었는데 그 사람의 태도가 너무나도 달라져 있는 것이었어요. 보통 때와 같으면 자신이 번 돈에 대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본인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좋은지 차마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벌어온 돈이니 아껴 쓰라던지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잘난 척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제 말을 듣고만 있는 거였어요. 너무나도 남편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다 끝난 마당에 뭘 돈을 벌어다 주고 그래. 당신이 번 돈이니까 알아서 써. 저는 남편의 확 달라진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또 무슨 사고를 더 치려고 저러나 불안한 마음도 들어서 남편에게 받은 봉투를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봉투에는 손도 대지 않고 침통한 목소리로 사과를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런 정도의 제 마음이 갑자기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미운 정마저 떨어지는 거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서로 죽일 듯이 싸울 때는 오히려 이혼하기가 어렵다고들 하더군요. 그 미운 정까지도 다 떨어지고 나면 오히려 냉정하게 갈라설 수 있다고요. 저는 남편의 감상적인 행동이나 변덕에 흔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웃기지 마. 마음에도 없는 소리에 더는 안 속아. 저의 싸늘한 말투에 남편의 목소리는 애타게 떨리더군요.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부탁이다. 정말 아니다 싶으면 그땐 정말 내가 아무 말 없이 이혼해줄게. 당신이 이러는 거 나 오히려 피곤해. 제발 나 당신 그만 신경 쓰게 해줘. 한 번만 나 이렇게 빌게.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주라.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제 앞에 고개를 숙이며 부탁을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마 자존심 경연 대회가 있으면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거뜬히 금메달을 따고도 남을 자존심계의 최고봉인 남편이 저에게 고개를 숙이다니요. 알았으니까 그만 일어나. 남자가 뭐 하는 거야? 여자한테 무릎이나 꿇고. 저는 그렇게 비굴할 정도로 저에게 사과하는 남편의 모습이 약간 속상하더라고요. 미운 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모양이다 싶어 남편에게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은 낮에는 택배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면서 땀 흘려 버는 돈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대하는 태도도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집에 아이와 함께 있든 말든 오직 게임하는 것에만 몰두해 있었는데 이제는 아이와 놀아주기도 하고 짬이 날 때마다 책도 읽어주며 자상한 아빠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며 이혼에 대한 생각을 차근차근 곱씹어보게 되었어요. 하루 이틀 그러다 말겠지 했지만 남편의 변화는 생각보다 크고 끈질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오랜만에 냉장고를 열고 정리를 하다가 엄마가 남편 먹으라고 만들어 놓으셨던 오이 소박이를 다시 발견했어요.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곰팡이 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습니다. 때마침 들어온 남편이 제가 냉장고를 정리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거 버릴 거야? 버려야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상한 줄은 모르고 있었네. 잠깐만, 아직 치우지 말아봐. 남편은 냉장고 앞으로 다가와 곰팡이 꽃이 핀 오이 소박이를 가만히 지켜보더니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더군요. 뭘 사진까지 찍고 그래? 장모님 많이 아프고 힘드셨을 텐데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어. 당신 말이 다 맞아. 내가 무능하고 못난 놈이라 당신 고생시키면서 사는 거였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마음에 남 탓만 했던 거야. 장모님 한 번도 나 무시한 적 없어.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날 위해 주셨지. 살아계실 때 그걸 몰랐다는 게 너무 후회가 돼. 남편은 말을 마친 뒤 비통한 표정으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그런 행동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던 그날로부터 많은 날들이 지나 있었어요. 남편은 변함없이 저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고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돈을 떠나 저는 남편이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보며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엄마의 오이소박이 그 하나에 남편의 삶은 180도 바뀌었으니까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스스로 변화하고자 부단히 애쓰는 사람에게는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의 노력에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했으니까요. 엄마의 오이소박이 그 마지막 선물이 제게는 기적과도 같은 정성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